안녕하세요. 한국마음챙김교육원 대표를 맡고 있는 백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심신치유학회에 지금 창간호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 어렵지만 빠르게 한번 논문을 준비를 해서 투고를 했었고요. 다행히 선정이 돼서 포함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했던 논문은 조직 내에서 개인 마음 챙김에 대한 개념화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논문은 개념화를 새로운 없던 개념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른 연구자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타당화된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는 마인드풀 리더십이라는 것을 개념화를 해서 요인 분석을 하고 수렵 유사한 개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다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이 개념들이 차후에는 어떤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밝혀야 됐었기 때문에 지금 마인드풀 리더십을 개념화를 한 게 지금 7년째 2017년부터 해서 내년이 되면 7년째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개념화를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년째 하면서도 이제 해외 논문에다가 이제야 투어를 지금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한번 더 만들어보자 해서 또 도전을 해봤고요. 이것도 아마 그래도 한 3, 4년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 개념화를 하는 작업은 개념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척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문항 개발을 하게 되고 둘째는 그 문항들이 구성 타당도가 있는지 내용 타당도가 있는지를 먼저 또 검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 그 다음은 다른 변수들하고 관계성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변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른 어떤 기존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변수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를 전부 다 연구를 해야지만 하나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진짜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예비 연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차마 창간호라 예비 연구라는 말을 못 붙이고 척도 개발을 위한 그냥 가장 첫 단계 요인 분석을 하겠습니다가 사실은 이번 논문의 주제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는 한국마음챙김교육원의 원장으로 있고 조직에서의 마음챙김을 주역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풀 리더십 개념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는 마인드풀 코칭하고 마인드풀 리더십 그리고 마인드풀 협상까지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강의 경력들이고 본 연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조직 쪽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 쪽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한됐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최상의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기 안에 그런 합리성들을 조금씩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자기 안에 제한된 합리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의력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자기 안에 고정관념을 이거 내려놓고 관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의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옛날에 경영학자들이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주의력과 그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이 주의라는 기능을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에 대한 연구들이 쭉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데니얼 골먼, 감성지능을 만든 사람 데니얼 골먼이 포커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 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카시오라는 경영학자가 주의 기반 회사에서 주의 기반의 관점,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논문들을 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데븐포트라는 그런 학자는 주의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할 정도로 경영학에서는 사실 주의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하고 제가 이제 석사 때 이 마음챙김을 전공을 했는데, 마음챙김을 보면 주의력에 관한 훈련을 계속 시키거든요. 단지 좀 독특한 주의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경영학에서의 이 주의를 관리한다는 것과 마음챙김에서 개인의 주의를 관리한다는 게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이게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직에서, 기업에서 주의력에 관련된 훈련 그리고 마음챙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010년도경부터 기업과 조직에서의 마음챙김이 적용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거의 수천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영 쪽에서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 기업에서 마음챙김을 적용을 해봤더니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조금 크리티컬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논문 같은 경우는 마음챙김을 직장인들한테 시켰더니 조직에 너무 순응하게 되는, 즉 약간 수용성과 비판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챙김의 그 연구나 마음챙김 훈련시킬 때 비판단, 비반응, 수용 이런 그 태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조직의 수능적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이,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업무 의욕이 저하된다. 과거 자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태도들이 많다.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검증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직 직장인들이 마음챙김을 했을 때 저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저도 저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마음챙김을 측정하는 이 척도가, 개념과 척도가 너무 심리학적 기반, 그리고 마음챙김보다는 특정한 태도 관점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한계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수준, 일상생활이나 심리학적인 수준에서의 마음챙김 측정이 아니고
조금 더 이 개인이 마음 챙김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음 챙김이 반영된 업무 태도, 이런 쪽으로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으로 개념화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경영학 관점에서의 마음 챙김이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때 이루어지는 논의야말로 제대로 된 논의일 수 있겠다. 학문적인 발전에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좀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연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에서의 마음챙김 연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쁜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이게 그 새로운 개념을 타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 문항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타당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타당화를 할 수가 없고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가설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쭉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런 가설 검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조직 내 개인 마음 챙김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의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정의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정의가 카바진의 정의입니다. 카바진은 마음 챙김은 지속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발되는 알아차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독특한 방식은 의도적이고 비판단적으로 현재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마음챙김 정의는 현재 순간에 자기 개인의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수용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정의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용적 주의와 알아차림, 이 키워드가 계속 마음챙김을 대표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경영학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의 연구가 결과들이 막 이렇게 혼용이 된다거나 혼란스럽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를 만든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연구자로 보면 주의에 대한 통제다. 그러니까 주의를 어떻게 기울일 거냐를 이미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주의를 보는 관점이 있고요. 주의에 대한 조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자들은 이제 마음챙김을 알아차림의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의 속성을 둘 다를 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카바진의 정의하고 리아의 정의는 사실은 이 인지의 수준으로 보자면 1차적으로 인지를 위한 주의로서 1차원적인 주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혹은 하위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주의에 대한 통제, 주의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위 차원의 주의가 아니라 약간 상위 인지적인 차원에서 상위 인지의 주의를 개념화하고자 했던 노력들이었는데 카바진이 2012년도에 자신의 책에 이렇게 딱 표현을 해줍니다. 마음챙김의 최종적인 주의의 대상은 주의력 그 자체다라는 문장을 하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를 곰곰이 고찰을 해보니까 마음챙김의 주의 대상은 처음에는 대상을 정해놓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지만 결국에는 주의력,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기 위한 그 주의 자체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이 상위 주의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챙김은 카바찜뿐만 아니라 외국 논문들을 많이 보게 되면 특히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의를 1차원적인 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심리학이나 이제 이런 경영학 쪽에서 이걸 1차원 주의로 완전히 확 내려져 버렸고요. 우리 동양이나 이제 외국에 조금 깊이 있는 마음챙김을 좀 연구하신 연구자들은 상위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적인 주의, 메타인지나 혹은 그걸 넘어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마음챙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마음챙김을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을 어떤 특정한 태도나 방식의 주의 기울임과 알아차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방식, 뭐 닫힌 이렇게 집중하는 주의든지 열린 주의든지, 아니면 이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태도, 카바찌는 이제 뭐 부드럽고 가볍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지는 현재 순간순간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태도 자체에도 다시 주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뭔가 대상을 인식, 뭐 밖에 있는 대상이든지 내 내부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주의를 기울이는 사실은 이 주의, 이거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그거를 데니얼 시걸이라고 마인드풀 브레인 책을 쓰신 분은 그거를 마인드풀 알아차림이라고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아차림이 아니고 마인드풀 알아차림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자체, 주의 기울임과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그 전체 과정을 다 알아차리는 게 마음챙김이다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단적으로 상위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단기적인 결과나 중장기적인 결과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제 박사 논문에 그림으로 어렵게 넣어가지고 설명을 시도를 했던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위주의적인 마음챙김의 관점에서 조직 내 이 개인 마음챙김의 개념은 업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주의와 알아차림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상위주의이고, 이를 통해서 개발되는 조율되고 지혜로운 업무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정의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는 구성 요인들을 이제 다시 또 하위 개념을 정의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첫째는 깨어있는 업무주의가 이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의 하위 개념일 수 있고, 둘째는 지혜로운 업무 태도가 이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의 하위 개념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비 문항 해서 한 30개의 문항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을 할 때는 기존의 마음챙김 척도를 문항들을 전부 다 고찰을 하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외국의 서적들이 직장에서의 마음챙김에 관련된 실용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실용서에서 나오는데 직장인들이 마음챙김을 했을 경우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뭐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면 이게 개발이 되는지 실용서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전부 다 또 한번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평가를 하면 좋겠다 해서 문항을 한 30개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경영학 교수와 마음챙김 전문가들이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쭉 읽어보면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실제로 평가할 측정할 직원들이, 그 직장인들이 그 문장을 읽으면서
측정을 해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문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그걸 수정을 하게 되고 중복되거나 개념에서 좀 멀어 내가 정의한 마음 챙김에서 개인 마음 챙김에서 좀 동떨어진다 하는 문장들은 다 빼고 그래서 16문장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정리를 쭉 해서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한테 설문을 쭉 하게 되는데 설문은 온라인 설문 업체를 써서 210건을 사실은 수집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문항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응답을 했을 때 공통성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문항 개발은 뭔가 지금 여기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이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응답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요인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문항들이 신뢰롭게 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두 요인으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6문항씩 해서 두 요인으로 공통 요인이 발견이 요인을 이제 구성할 수 있었고 이 12문항의 신뢰도는 0.880으로 이제 저 개념을 어느 정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살펴보면 깨어있는 업무주의와 지혜로운 업무 태도로 두 요인으로 구분이 됐고 깨어있는 업무주의는 업무를 할 때 하고 있는 업무의 주의를 집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 동안 업무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있는지 혹은 업무 방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지 그 다음에 동료들의 반응이나 업무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있는 건지를 평가를 좀 했고요. 지혜로운 업무 태도는 평정심이나 그러니까 마음챙김에 좀 이런 나타나는 특징들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평정심을 회복한다든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든지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유연성 유연한 대처 이런 것들을 해서 6문항으로 지혜로운 업무 태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라는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문항으로 했을 때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깨어있는 업무주의와 지혜로운 업무 태도가 상관관계가 너무 높게 되면 이거는 두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요인으로 그냥 12문항으로 하나의 그냥 개념을 측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상관관계가 0.635 정도로 해서 이것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두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거를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상관관계만 봐서는 0.635니까 너무 상관관계가 0.80이 나오면 너무 상관관계가 높아서 이 두 개의 요인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단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단계로 사실은 확인적 요인 분석 또 다른 샘플한테서 쭉 걷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한 300개 이상을 걷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수렴 변별, 집중 판별 타락도를 또 보게 돼요. 거기에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올해는 여기까지 했고 아마 내년에는 또 다시 샘플을 걷어서 이렇게 두 요인으로 나뉘었던 이 12문항이 다른 샘플에 대해서 돌려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타당도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그 설문지는 이 평가 측정 도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로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만약에 내년에 혹시 이거를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지만 좀 시간 관계로 제언만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논문은 그냥 문항 개발
이런 문항으로 타당화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위한 문항 개발이었고, 향후에는 이걸로 다시 샘플을 걷어서 설문조사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야 되고, 수렴 유사 변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음챙김 척도들이 또 있거든요. 그 변수들하고 제 연구했던 이 변수하고 또 너무 유사하면 안 돼요. 통계 결과가. 이것도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렴 변별 타당도라고 하는데, 유사 변수와 수렴 변별 타당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이 변수가 어떤 다른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 결과 변수들하고 회귀 분석을 또 돌려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이 개념이 타당화되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내에서만 확인을 받으면 사실 세계적인 파급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또 영어로 바꿔가지고 해외에다 투고를 또 해야 되는 과정도 거칠 수 있고요. 한 번만에 끝날 연구는 아니고 한 3, 4년 또 걸리지 않을까. 정말 같이 해주실 학회 회원분들이 좀 필요해요.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새로운 개념 만들기에.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조직내 계획 마음챙김의 개념화와 그 척도별의 요인 분석을 위해서 그 배경숙 박사님께서 발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3시 10분까지였기 때문에 김세창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짧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나 또 기타 그런 토론 방법들을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배정되게 10분 정도인데 5 내지 8분 정도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김재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평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지금 페이지 22페이지 읽는 데만 약 10분 남짓 걸리는데 10분은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서론. 논평을 시작하는 걸 백양숙 연구자, 이하 연구자의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의 개념화와 척도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다. 이 연구는 마음챙김 명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명상법을 기업 환경 조직에 적응해 보려는 독창적이면서도 흔치 않은 시도라고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적절하고 가치 있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꽤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논평자이야 평자의 전문 분야는 철학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 통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서 더 적확한 논평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평자의 전문 분야로 언급할 수 있는 논문의 전체 시제 및 서술하는 방법론 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발견되어 더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제안도 하고자 한다. 2. 논평의 순서 및 방법. 본 논평은 아래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기술할 텐데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적하고 평가의 생각을 제안하겠다. 1. 목차가 좀 더 간결 명확했으면 좋겠다. 2. 서론이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면 좋겠다. 3. 서론에 언급되어야 하는 논문의 주요 쟁점들. 작은 1. 이 논문의 중심 개념인 개인 마음 챙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서 좋다. 이 본 연구의 가설 및 연구 목적, 예상 결론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쉽다. 4. 결론. 5. 논의와 결론. 근데 4로 잘못 5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되어야 하는 논문의 중요 쟁점들. 결론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아쉽다. 결론의 자화자찬성 언급은 많이 민망하니 모두 삭제했으면 좋겠다. 3. 계속적인 연구를 위한 제안도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5. 기타의 지적사항들. 자,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가 좀 더 간결 명확했으면 좋겠다. 논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은데
2, 4가 본론이고 5, 4로 되어 있는데 5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이의 연구 방법론은 서론에 포함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형자라면 그렇게 하겠다. 4. 연구 결과와 5. 논의 및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다. 형자의 생각이 연구 결과보다는 연구 과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론이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면 좋겠다. 서론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논문 전체를 어떻게 기술하겠다는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대략 아래의 부분을 기술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니 참조 바란다. 1. 공공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선언. 2. 연구를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 3. 이 연구의 주요 가설 및 예상 결론. 4. 연구 방법론. 5. 주요 쟁점들. 6. 논문 전체 구성의 요약. 그런데 이 논문의 서론은 시작하자마자 본론을 기술하는 것 같은 문장, 즉 조직의 리더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판단력과 의사결정은 조직의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로 시작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증명을 필요로 하는 명제에 이어서 매우 뜬금없고 의아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기술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자가 도대체 논문을 어떻게 기술해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서 아쉽다. 왜냐하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연구 결과 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놓고 논문의 기술 방법 등이 잘못되어 그 성과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하다. 3. 서론에 언급되어 있는 논문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 형자가 서론을 읽어보면서 찾아낸 중요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이 논문의 중심 개념이 마음 챙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서 좋다. 66쪽입니다. 여러분 자료들에 6쪽이 아니고 66쪽 20행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백양숙은 마음 챙김을 주의에 대한 주의, 메타 어텐션 또는 메타 포커스, 메타주의, 상위주의로 정의하였다. 메타주의란 주의 기울임에 대한 대상, 방식, 태도, 알아차림, 주체에 대한 주의로 메타인지가 아닌 다른 내용의 알아차림을 가져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는 69쪽 하단의 조직 내 개인 마음 챙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직 내 개인 마음 챙김은 업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주의와 알아차림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상위입니다. 상위주의이고 이를 통해 개발되는 균형감 있고 지혜로운 업무 태도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마음 챙김 사띠를 어떻게 이해하여 정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팔리어의 사띠는 산스크리트로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는 스무르띠이다. 아비담마 이론에 의하면 찢다, 마음이 아는 것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52개의 마음 부스 쨌다시카 중 25개의 아름다운 마음 부스 중 두 번째 마음 부스, 첫 번째는 쌌다, 믿음이고 두 번째가 쌌띠이다. 따라서 한자어로 정념, 바른 생각, 한글로는 마음 챙김,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가 좋은 번역이다. 알아차리는 찢다 또는 철저한 알을 의미하는 쌈빠잔냐 등에 가깝기 때문에 사띠를 알아차림, 어웨어니스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의 사띠를 주의에 대한 주의, 상위주의 등으로 정의한 것은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지적을 하자면 사띠를 굳이 주의에 대한 주의, 상위주의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든다. 왜냐하면 사띠는 그냥 알아차림, 이게 관찰 대상을 잊지 않고 챙기기 위한 한 생각, 잊지 않음, 챙김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챙김, 잊지 않으려는 노력, 놓치지 않음 등의 개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주의에 대한 주의, 상위주의 등으로 정의하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본 연구의 가설 및 연구 목적, 예상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의 주요 가설 및 예상 결론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형자가 찾아내어 정리한 연구의 가설은 아래라고 보인다.
78쪽일 겁니다. 68쪽 하단에 예상 결론도 서론에서 언급하여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평자가 임의로 써보았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가설 1. 마음챙김의 기업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베리나토, 까발호, 앤 그라시오, 브라운 앤 리안 등의 연구에서 마음챙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개념 정의와 그에 근거한 마스, 척도 등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에서 마음챙김에 의한 조직 태도와 조직 행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설 2. 그러므로 연구자의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마음챙김 연구에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새롭게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위 잘못된 연구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예상 결론 평자의 제안입니다. 새롭게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16개 문항에서 12개 문항으로 6개 문항 플러스 6개 문항으로 해서 설문 및 통계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보았더니 위 잘못된 연구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새롭게 정의된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항들이 이 잘못된 연구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00%의 신뢰도로 도움이 된다고 결론낼 수 있다. 저의 그 제안인데 아까 보니까 이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결론이 쓰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고 저러고 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결론이겠죠. 물론 이런 가설과 예상 권료는 평자의 추정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조만 하시기 바란다. 결론, 본인이 결론의 중요 쟁점들, 결론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아쉽다. 본 연구의 본론 2, 3, 4는 위의 가설 1, 2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이고 결과 논의의 결론을 요약 정리한 후에 최종 한 줄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론, 논의 및 결론에서는 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마치 서론을 시작하는 것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마치 다 된 밥에 재뿌린 미안합니다. 것처럼 연구의 성과를 잘 도출해 놓고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논문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평자가 쳐다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라고 보인다. 78쪽 하단. 이를 통해 기존의 마음챙김 촉도들과 조직 기업 관련 마음챙김 서적들을 참고하여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를 거쳐 16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내 개인 마음챙김은 2개의 하위 요인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 요인은 1. 깨어있는 업무주의와 2. 지혜로운 업무 태도로 명명되었다. 설명량은 67.810%, 신뢰도는 0.880으로 신뢰성이 있는 측정 도구로 분석되었다.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0.635로 동일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한 줄 결론이 첨부되면 이 논문의 결론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자화자찬성 언급들만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다. 평자 생각에 아래와 같은 결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평자의 제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의 2개의 하위 요인에 12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는 서로 독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라고 판단된다. 아까는 아직은 쓸 수 없는 도구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자가 제안한 예상 결론과 비교하기 바란다. 자, 자화자찬성 여기는 안 읽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제안도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 이 논문에서 제안을 4가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진다면 그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도 제안의 제목을 간결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된다. 기타의 지적사항들은 본론에 해당되는 이 사장에 대해서는 평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언급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서론과 결론이 새롭게 기술된다면 본론 부분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 연구자가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란다. 그 외에 12개 문항의 표현 방법 등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자의 의견이 있으나 더 중요한 논문의 논리적 구성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자와 적절치 않은 한글 표현 등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으니 꼼꼼하게 교정하시면 좋겠다. 요약 및 결론 보겠습니다. 요약. 연구자의 논문에 대해서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고 논평하였다. 1. 목차가 좀 더 간결. 1, 2, 3, 4, 5 생략하겠습니다. 결론. 평자가 이런저런 쟁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논문이 전체적으로 독창적이고도 시적절한 문제의식을 촉박한 개념정의, 연구 기획 및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인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평자가 지적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다면 가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가는 글. 많은 노력을 들여 작성한 논문에 대해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 같아 연구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전혀 아니며 가치 있는 논문에 대한 존경과 더 좋은 논문으로 되었으면 하는 애정을 담은 논평임을 밝힌다. 연구자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며 이러한 논평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논평자 김재찬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디테일한 이런 논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티와 구분해서 그 마음 챙김이라든가 그 챙김이라든가 또 기억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해 주신 그 배정식 박사님께서는 논평자의 그런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논문을 구성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그 김태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